다음 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응급의학과에서 오셨습니다. 유현욱 선생님 정책이사 하시고 계시고요. 경북대학교에서 응급의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유현욱입니다. 지금 대한응급의학과 정치기사 맡고 있어서 오늘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자, 응급실에서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여기 계신 교수님들, 그러니까 라이프 퀄리티가 좀 안 좋은 교수님들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밤낮 또 공휴일, 휴일 없이 이렇게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이런 의료진들과 이렇게 상당히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고, 병원 안에서도 뭔가 좀 같이 할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학회 간에도 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 환자들이 좋은 시스템에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좀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내 응급 쪽에서 이제 센터의 지정, 퍼스트 메디컬 컨택의 문제, 그리고 가버넌스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은 2018년에서 2022년이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리저널리제이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리저널리제이션에 대한 이송 지침, 또 전원 지침, 네트워크 마련, 여기에 대한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배우질 효과의 의료진을 강화한 그런 인적 인프라의 강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내 계획하고도 같이 일맥하는 부분인데, 중앙, 권역, 지역 심리혈관 질환 센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응급의료 기본 계획에도 들어 있었고요. 여기 이제 중앙, 권역, 지역 이런 히에라키를 가지고 연계되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타임라인으로는 이제 2019년도에 이런 전문센터의 지정 기준을 마련을 하고 20년도부터는 지정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 타임라인을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21년과 22년이 3차 응급의료 기본 계획이 이제 마지막 해가 되는데요. 올해 2월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었고, 좀 미진했던 이런 3차 기본 계획을 그나마 좀 완결하기 위해서 현장 이송 단계, 그리고 병원 단계, 그리고 인프라 단계, 이렇게 3개 단계로 나누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 실행 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지금 현재 응급의료 체계를 중증 응급 환자 진료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전국의 권역 응급의료 센터가 38개소, 지역 응급의료 센터가 127개소, 그 다음에 약 400개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응급의료 센터가 지금 아산병원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삼성서울병원도 지역 응급의료 센터이고요.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임과 역할도 그냥 응급 환자의 진료, 또 역량을 초과할 때는 권역 응급의료 센터로 신속한 이송, 그러니까 지역 응급의료 기관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127개 지역 응급의료 센터의 이런 아주 편차가 큰 이런 스펙트럼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중증 응급 질환에 대한 대응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권역 응급의료 센터하고 지역 응급의료 센터 중에 일정 역량을 갖춘 이런 병원들을 중증 응급 의료 센터로 분류를 하고, 이 중증 응급의료 센터는 보통 우리가 생활권역으로 나누고 있는 70개 중진료권별로 1개소 이상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의료 취약지에는 이런 중증 응급의료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병원, 상급병원, 종합병원 이런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에 있는 그런 지역 책임병원 지정하고도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고,
2021년에 이런 그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정하고 평가하고 수과 체계를 마련할지 내용을 앞으로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병원 그 센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건 저 미국 의학회에서 이미 앞서 이야기되었던 부분입니다. 응급의료는 그 응급의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완결을 해야 되는 이런 리저널리제이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리저널리제이션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응급 그 의료기관의 어떤 카테고리제이션 적절한 분류가 선결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컨셉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런 어떤 그 의료기관 전체 역량을 가지고 뭐 컴프레hen시브부터 뭐 베이직 리미티드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떤 수평적 개념의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이런 분류가 있다면 특정 그 응급 질환별로 해가지고 그 병원이 모든 질환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어떤 그 진료 역량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특정 질환별로 또 이런 벌티컬한 이런 분류 체계를 가질 수 있다는 컨셉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자면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역, 지역센터, 지역기관은 어떻게 보면 이런 호리존탈한 카테고리제이션 컨셉이고요. 여기에 주요 응급 질환별로 우리가 앞으로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 버티컬한 이런 질환별 카테고리제이션이 좀 더 추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 질환별로 그 지역의 응급 환자가 이송되고 전원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지침에 정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이런 것들은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응급 환자 플랫폼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수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런 벌티컬 카테고리제이션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한 진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병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수가를 좀 연동시키면 궁극적으로 특히 취약한 응급질환 또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제공 능력 향상을 의료기관을 좀 견인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권역 심내센터의 어떤 지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응급에만 관련된 그런 시설, 인력, 운영 기준은 아니고요.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과 관련된 전문센터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이 만들 때 좀 상당히 좀 엉성하게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심혈관 전문센터는 있고 또 뇌혈관 전문센터는 그 법률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중독이라든가 소아 이런 전문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뭐 저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인력 그다음에 뭐 장비 거의 지금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과 거의 비슷한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현실적으로 구현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각 병원의 응급실에 이미 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은 독립적으로 외상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성 이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에 또 별도로 심혈관 전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 기준을 또 추가로 만들고 인력 기준을 또 추가로 하고 이런 어떤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측면에서 특히 가능할까 좀 퀘스천 마크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심내센터에 있어가지고 이런 그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앞서 여러 다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그런 공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까지 포함해가지고 치료에 대해서 권역 심내혈관 센터를 레벨 1으로 하고 이런 아까 신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PCI나 뭐 아이스롬백토미 이런 리퍼퓨전 세라피가 가능한 이런 앞으로 이제 중증 응급의료 센터
가 아마 되지 싶은데 이런 의료기관들과 상당히 중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리퍼퓨전 세라피가 가능한 지역 심내센터를 진료권별로 한 70개 정도 만들고 또 거리상으로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취약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 오다가 봤는데 뇌졸중 학회에서 JKMS에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90분 이내면 95%의 환자를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리포트를 제가 보고 왔는데 이런 취약지에 대한 어떤 대책, 그래서 프라이머리 센터에 대한 계획도 좀 같이 포함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스템에 대한 진료 가이드라인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시스템 딜레이 측면에서 퍼스트 메디컬 컨택과 이제 하스피탈 딜레이 이 부분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119 구급대의 역할, 그 다음에 중간에서 환자가 이송 전원되는 과정에서의 메디컬 디렉터, 의료 지도의 역할, 그리고 프라이머리 퍼실리티, 그 다음에 리시빙 센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거버넌스 체계 이런 것들이 분절화되지 않고 하나로 좀 조화롭게 지역적인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구현이 되도록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퍼스트 메디컬 컨택에서 지금 문제점을 보면 지금 119 구급대에서 병원 전 단계의 어떤 진단 능력이 역량이 아직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응급으로에 관한 법률의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서도 병원 전 12유도 심전도 이 책정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고요. 병원 전 뇌졸중 선별검사도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본격화되면서 적정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이고, 그다음 메디컬 컨트롤도 보면 지금 상황실에 주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지도의사 교육 과정을 수료를 하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런 역할을 다 담당해내기가 실제로 어떤 직접 의료지도를 통해서 이송병원을 바로바로 선정을 해주고 또 하면서 또 교육도 하고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까지 하는 게 다 혼자서 하기는 상당히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 기준 확대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프라이머리 퍼실리티의 역할,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역량도 상당히 좀 취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로 지역사회 내에 어떤 리시빙 센터와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이머리 퍼실리티를 권역심내센터가 되든 어떤 그런 정책적으로 좀 지역 치료 네트워크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지금 119 구급대 소방청에서는 이송병원 선정 지침, 그러니까 데지그네이션 프로토콜을 자체적으로 만들었고요. 이걸 지금 실제 일선 구급대에 지금 배포를 했고 올해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제가 네 가지 시범 사업 대상은 심정지, 중증해상, 그리고 AMI, 어큐트 스트로크가 되는데요. 이 보시면 내용에 여기 심혈관 전문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뇌혈관 전문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지역에서 구급대가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이송할 수 있는 어떤 인증된 전문 센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데피니션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퀘스천이고요. 이런 것들을 지역에 좀 맞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런 지침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시범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이런 통합형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뇌졸중 관련해 가지고 대구에서 제가 시행하고 있는 걸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9년 말에 이런 서브 커미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뇌졸중 환자를 좀 더 치료를 적기에 제공을 해보자. 그래서 대구에 있는 리퍼퓨전 세라피가 가능한 5개 병원이 참여를 했고요. 임상과로 보면 응급의학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같이 참여를 했고요. 또 대구 소방본부가 참여를 했고,
이런 사전 연락 체계를 만들어서 구급대가 병원 전 선별 검사를 통해서 뇌졸중이 의심되면 병원에 사전 연락을 하고 병원에서는 이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인하스피탈 패스트트랙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용한 이제 반응형 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그인을 해 있는 의료진, 구급대가 쌍방향으로 통신을 할 수 있고, 병원에서는 자기가 수용 가능할 때 수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열어놓으면 구급대가 최단기에 있는 병원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면 그 병원에 있는 의료진에게 이 환자 정보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1년 동안 그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에 패스트록을 사용한 환자와 패스트록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 간의 그 브레인 CT까지 촬영 시간이라든가 특히 이제 RVTP에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혈관 조영술까지 걸린 시간이 TPA까지는 약 9분 정도 중위값으로 차이가 나고요. 혈관 조영술까지 걸린 시간은 그 두 군 간에 한 40분 정도 차이가 나는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지침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병원 또 그 관련하고 있는 의료진들 간의 그 촘촘한 이런 어떤 연결 체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좀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런 그 심내는 심내가 중요하고 또 외상은 외상이 중요하고 기타 중독은 또 중독이 중요하고 소아는 또 소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주요한 응급 그 질환 환자들을 공동으로 그 처음에 게이트로 가지고 있는 게 응급실이라는 플랫폼이고요. 이런 시도응급의료위원회를 두도록 되는데 실제로 지금 펑션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법률적으로 펑션을 못하도록 상당히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 이런 서브 커미티를 외국처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전문적인 조언 내지는 어떤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뭐 가령 심내혈관 응급 실무위원회 서브 커미티라면 지역에 뭐 레벨 1, 2, 3 나눈다면 거기에 있는 이런 의료진, 그다음에 119 구급대, 상황실, 디스패처들 그리고 의료 지도의사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데지그네이션, 그다음에 트랜스포트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걸 지역화하는 이런 역할과 권한을 좀 주면은 좀 더 이런 어떤 좀 더 나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뭐 앞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119 이용률 낮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메디컬 컨택 입장에서는 측면에서는 병원 전 단계 사전 연락 체계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그런 격차도 지금 상당히 심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송, 전원, 최종 치료 제공하는 병원 간의 어떤 통합된 이런 연결 체계가 상당히 취약한 것이 실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퍼스트 메디컬 컨택을 뭐 좀 강화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없는 지역별로 써먹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심내혈관 응급 환자의 그 이송 지침과 전원 지침을 빨리 지역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내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아까 저희가 응급의료 기본 계획에서 가지고 있는 응급의료 전달 체계 개편 이 공동 플랫폼과 거기에 또 어떤 벌티컬한 이런 전문센터의 어떤 구분, 지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전문학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뭐 119 구급대, 의료기관 어떤 또 이런 것들이 하나로 좀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어떤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